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범세동 선생의 묘소를 이렇게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 한 분의 묘소를 방문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정말로 뭐 어떻게 말로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북부역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북부여사가 우리 역사에서 가진 의미는 금방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사의 단군조선은 뭐 다 이렇게 신화로 이렇게 알고 있고, 뭐 고구려부터 시작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고구려가 사실은 어디서 왔냐, 이게 아직 학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받을 이야기죠. 고구려, 뭐 고주몽, 뭐 많이 떠들지만 고구려가 어디서 왔느냐. 삼국유사에는요,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그 비문에 보면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출자 북부여,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 뜻 자체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에 이제 일제가 세워놓은 그런 그 우리의 역사 틀, 그 속에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뿌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사실은 고구려의 뿌리는 북부여인 것이죠. 졸본부여가 이렇게 바로 북부여입니다. 이 북부여는요, BC 239년에 해모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2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BC 58년에 고주몽 성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182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BC 37년, 그러니까 22년 뒤에 이렇게 고구려가 건국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신라보다 20년 늦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를 이어받고, 북부여라는 이름 또는 이제 졸본부여는 이제 같은 겁니다. 이게 2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때 와서 BC 37년에 와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그때부터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2년 정도를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BC 58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 시조인 그 해모수, 북부여의 시조죠. 북부여의 시조인 그 해모수 단군의 원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북부여기 같은 그런 기록, 범세동 선생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그런 기록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 182년의 기록이 이렇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구려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북부여기의 북부여 역사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렇게 단군조선의 멸망 시기와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전 2333년 전에 시작이 된 고조선은, 단군조선은요, 실존 역사입니다. 실존 역사. 자, 그래서 이제 개천절 맞이 행사니까 개천절이 끝에 뭐냐, 이제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서기 2018년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는 이제 원래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단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죠. 단기는 이 서기에다가 바로 단군왕금께서 나라를 여신 2333년, 서기전 2333년 이걸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개천절에, 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군조선의 개국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개천절은 바로 단군조선 이전에 있었던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부터 이렇게 우리가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이 환국으로부터 천부인 세계를 받고, 그죠? 제세이와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어떤 이런 이상주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온 그 시점, 그때는요, 단군 조선이 건국된 그 시점보다 무려 1565년이 이렇게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더하면 5915년이 바로 원래 개천으로 따지면 우리는 5915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달보다 더 앞서 있던 나라가 또 있습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것이 무려 3301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더하면 3300년을 더하면 9115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환기라고 하는 것, 환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만 했던 고유한 역사의 시작이라기보다 전 세계 시원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전 세계 공통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뿌리 역사가 9000년 이상 이렇게 된 거고 우리 한민족의 그 순수한 어떤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5915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천이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럼 개천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을 열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문명을 받아내릴 때 하늘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 그냥 힘이 있어서 어떤 독재로 이렇게 무력으로 막 지배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통치의 법도를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가 개창되었던 이 무렵 배달국 시대와 또는 이 단군조선 시대야말로 우리 역사에 가장 그 살기 좋았던 그런 황금 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개천의 그런 그 뜻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려가지고 사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맞죠?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시진핑이 그랬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거 역사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보면 한국인들이 이것을 듣고 아주 분노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떴는데 아무도 분노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역사학계에서요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 성명 하나 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것은 그 잘못은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키지 못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난도질한 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진핑의 이야기가 학자들은요 그 맞는 얘기다 그냥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만 속이 부글부글 끓을 뿐입니다. 역사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역사는 그냥 과거에 지나가 버린 그런 그 사건들, 이야기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거고 우리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날 있게 된 존재의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고 어디 나가서 얘기할 게 있으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냐. 그죠? 그런데 역사가 뭐 한 1000년밖에 안 된다. 뭐 그것도 이렇게 기미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이렇게 값어치가 뚝 떨어집니다.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이런 걸 막 떠들고 수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다 복원해서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요. 대한민국은 브랜드 가치가요.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절로 잘 살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그 뿌리 자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로 인간다운 그런 삶, 인간다운 세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정신, 사상, 이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되살린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없거든요. 그죠? 자살률 제일 높고 뭐 눈만 뜨면 이 경제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집이 막 얼마나 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원형 문화 이런 걸 복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거는 다 해소가 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찾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할 때 이 단재 선생님의 말처럼 그죠?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역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를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죽습니다. 죽어요. 배감 박은식 선생이 21문으로 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죽었나? 그죠? 총으로 죽이고, 일제가 칼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주먹으로 발로 차서 도끼로 찍어서 생매장 불에 태우고, 몸을 불에 삶고, 몸을 갈갈이 찢고, 뭐 그냥 온갖 참혹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몇 명이나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하면서 개항하면서, 그죠? 19세기 중반인데요. 일제가 물러갈 때까지 1945년이죠. 한 70여 년 정도 되는데 800만이 죽었다는 겁니다. 800만. 근데 이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 할아버지 또는 길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야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걸 다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건요, 절대 과거를 잊으면, 유대인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망국의 이런 서름을 겪지 않게 해준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아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 역사의식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역사의식.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강단에 있는 사학자들이요, 수구, 보수, 민족주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민족주의는 배타적이고 자기 민족만 이렇게 위대하다고 떠들고 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민족주의는요, 서구의 민족주의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자라고 하는 게 무슨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경대학살 당시에 이렇게, 대지진, 동경대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대학살이 벌어졌는데, 이 대지진하고 조선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게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차별 수만 명을 이렇게 학살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힘이 없고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역사를 잃어버리면 또 이런 일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이 사진은요, 이 두 우리 조상님이죠.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나무가 감겨 있고 철사줄이 양쪽 이렇게 뺨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미군 병사로 생각되는 분들이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처참합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입니다. 군인들이. 우리 다 독립운동하던 그런 분들이고, 이렇게 그냥 단체로 교수형을 당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처참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역사에 비롯된 것이고, 또 이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3대가 흥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그냥 총칼 앞서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역사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라우찌라고 하는 초대 총독입니다. 이분은요, 조선 역사를 이렇게 이토의 그런 그 유시라고 그러겠죠. 그런 걸 받들어서 역사책을 이렇게 수십만 권을 이렇게 20만 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전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불 다 지르고, 또 중요한 건 일본으로 가져가고, 아마 지금 일본에 꽤 있을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뿐이에요. 그게 왜 남겨놨겠습니까? 거기 써있는 역사는 뭐 다 신화 같은 이야기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다. 뿌리 역사는 이미 거기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역사책은 다 가져오고 우리에게는 그런 책만 남아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이게 3대, 5대 총독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문화통치교육시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선의 나쁜 것만 가르쳐라. 좋은 건 다 감추고, 조상들이 무능하고 나쁜 짓 많이 했고 뭐 맨날 당파 싸움했고 이런 것만 막 부각시켜서 강조하면 조선 사람은 저절로 일본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구상치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역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은요 아주 그 조직적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마니시류, 뭐 이렇게 금서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석유환인,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 국자를 인자로 이렇게 변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이에요. 환국하면은 실존 역사가 되는데 환인하면 이거는 신화의 인물로 둔갑이 되거든요. 그죠? 글자 하나 가지고 3000년 이상의 역사를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쓰다 소키치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이분이 아니고 이 사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도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주몽은 신화인물로 돼 있어요. 지금 학자들 머릿속에. 온조 비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는 고이왕 또는 근초고왕 때 와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고구려는 6대 태조왕 때부터 와서 역사가 시작되고 신라는 16대 내무왕부터 믿을 수 있는 역사다. 그전 역사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이 쓰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제자들, 그죠? 이병도, 또 이병도의 제자들의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폐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폐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1600년밖에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학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계에서는. 제 얘기가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기 위해서 자기네들보다 앞선 이 문화, 역사를 이렇게 가진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중국은요, 사실은 역사 왜곡의 원조입니다. 원조. 중국보다 우리 조선의 역사가 더 유구하고 찬란하고 문화가 사실은 다 그게 단군 조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걸 감추려고 역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앞에서 시진핑이 그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한국이 진짜 속국이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속국이 아니었고 반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뭐예요? 미국과 이렇게 맞짱 뜨려고 세계 초일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려면 역사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기반이.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계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사학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 역사 연구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의 모든 역사는 중국의 목적을 위한 추구의 노릇을 할 뿐이다. 요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 중국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가의 신용, 역사가의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책은요,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가려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은 막 부정합니다. 한당복이 지금도 위설하고 막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 서기는 철저하게 신봉을 하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죠? 중국 역사책 뭐 글자 하나라도 다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 사람 양계초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습은 공자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공자가 누굽니까? 공자가 바로 유교의 원조고, 그죠? 오늘날 이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그 원조가 바로 공자인데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은요, 은나라의 제후국인 그 송나라라고 해요. 송나라. 거기에 송미자라고 하는 그 현인이 있었는데, 송나라 미자 그 후손이고요. 이 은나라는 원래가 동이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 자체도 동이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동이족의 이라고 하는 것을 오랑캐라는 뜻으로 이렇게 처음 변조시킨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글자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동이족을 오랑캐 이자다. 여러분들 이제이라는 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그 이가 바로 이렇게 우리 동이족 할 때 이자인데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게 오랑캐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비하한 것일 뿐이죠. 이 공자가요, 유교를 어떻게 만들었냐,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사기라든지 여러 사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유교하면은 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법을 노자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노자. 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예에 대해서 물었다.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노자도 동이족 사람입니다. 금운고를 배우는 법, 음악에 대해서 뭐 얘기 악기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동이족의 관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웠다. 다 이제 동이족 스승들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문화의 어떤 앞선 선진 문화, 문물들이 다 동이족이 만든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교가요, 공자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원형 문화. 그것은 바로 그 뿌리, 젖줄을 보조선 또는 그 전 배달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것을 조금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환단고기에 단군세기 같은 데 보면은요, 오늘날 그 충효, 뭐 인, 이런 그 육아의 중심 개념이 되는 그런 사상들의 그 뿌리가 거기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자하고 단군조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공자가 언제적 사람이죠? 서기전 551년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서기전 2333년하고 비교하면 한 1800년 이상 차이 나요. 말이 안 되죠. 1800년 이상. 창작품이 아니에요. 공자의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주나라를 천하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주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쓰라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는 감추고 영광스러운 것을 한껏 부풀려 써라. 이것이 첫 번째 춘추필법의 가르침이에요. 중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감추고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부풀려 써라. 과장해서 없는 것도 더 붙여서 써라. 두 번째, 중국은 높이고 주변 나라는 깎아내려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중국사는 상세하게 쓰고 이민족사는, 조선의 역사는 간략히 써라. 중국 사서에 조선의 역사가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공자가 춘추필법에서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온 사서들은요, 이 춘추필법의 사서에 굉장히 충실하게 맞춰서 이렇게 나온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서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중국, 영어로 차이나라 그러죠. 제가 X 표시를 써놨습니다. 중국은 중심국가, 그죠? 차이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진화에서 진화가 차이나가 된 거죠. 그죠? 지금 차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화에서 온 거거든. 그럼 이 진화는 무슨 뜻이냐? 요건 나라란 뜻이고요. 요거는 가지지자입니다. 중국하고 진화는 완전 반대말이죠. 그죠? 가지의 나라다. 뭐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이런 그 아시아권 국가에서는요, 옛날부터 진화라고 불렀어요. 진화. 저도 옛날 그 이유립 선생이 쓴 그 글을 읽어봤는데 지일양국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일양국. 처음엔 좀 몰랐어요. 근데 그 지가 바로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은 중일양국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진화라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중국이라고 부른 것보다 진화라고 부른 게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갖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제 대국다운 그런 행동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단군 조선이 있냐 없냐, 뭐 사학계에서는 이제 막 없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처럼 뭐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데 삼국유사의 첫 문장에 이렇게 고조선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왕금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 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요 위서를 인용한 거죠. 요 위서는요 중국 서적입니다. 위나라의 역사를 적은 책이겠죠. 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이련 스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서에는 요 책을 쓴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단군왕금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 하였나니 요 임금과 중국의 요 임금 있죠. 요순시대 같은 때다. 이거는요 전혀 신화가 아닙니다. 아주 뉴스 기사 같죠. 조선이 이렇게 단군이 요 임금과 같은 그때에 아사달에 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뉴스 기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이죠.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 왜 이걸 못 믿겠다고 하냐. 이게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있는 기록을 두고 안 믿는다는 게. 그죠?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 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조선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건국하였다. 뭐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쓰인 책도 있습니다. 남 얘기죠.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고대 국가의 시작은 청동기 문화가 되어야 이렇게 된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석기시대는 고대 국가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작되려면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돼야 된다. 청동기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황당한 이야기죠. 석기시대에 국가가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제가 뭐 좀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공산 문화가 있는데 그 석기시대 문명이거든요. 고조선 이전 문명인데 그게 보면은 총묘단, 무덤과 그죠? 제단과 사당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거는 국가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석기시대거든요. 석기시대. 자,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으니까 청동기 문화가 돼야 국가가 시작이니까 이때 국가는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인정한 듯하지만 여기 와서 딱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리고 고조선의 강력은 한반도에 국한된다.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요거 하고 고조선은 한반도에 국한된다. 그래서 아사달은 평양이다. 이거요. 일제가 다 조작한 걸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고조선은 마지막 왕이 준왕인데 위만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요때 서기전 194년에. 이게 이제 뒤죽박죽된 이야기예요. 고조선 원래 삼한인데요. 이것은 중국 쪽에 있었던 번안의 역사가 번안의 마지막 단군이 바로 준왕인 거죠. 그 준왕이 바로 위만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뒤죽박죽된 이야기고요. 자, 고조선을 위만이 계승하였다. 위만한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위만이 계승한 게 아니고요. 위만은 그냥 도적질한 겁니다. 위만 뭐 역사에서 위만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서기전 194년부터 서기전 108년까지 86년 동안 이렇게 존재한 나라인데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죠? 한반도에 이렇게 고조선이 있었고 위만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위만조선도 한반도에 있었고 위만조선이 또 망하고 한사군이 들어섰으니까 한사군도 한반도에 있었다.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조선의 역사를 반도 안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작된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게 영국 대영박물관 한국관에 가면은요, 고조선이 있어야 될 이 시기에 선사시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게 주나라니 뭐 그 전에 음나라니 해가지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이런 큰 박물관에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찾아가가지고 항의해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학자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일본 땅이냐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100% 진다는 겁니다. 왜?
국민들은 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런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러시아에요. 이 단군을 연구하신 유엔 부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고조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강당사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단기 4351년이라고 지금 막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단기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응? 욘임금과 같은 때 있었는데 욘임금이 전설의 임금 아니냐 그러니까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막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는데 이렇게 사실 그 사람들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돼요. 심각하죠. 역사 연구를 뭐하러 합니까? 역사는요 나라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서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뭐 국수주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요. 그것이 아니면 역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고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하니까 쓰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무의 눈을 가지고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 내에 역사의 시작이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그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통치한 거니까 여기에 단군조선이 없다 이겁니다. 한반도 남부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이 식민지 통치기관을 두고 다스렸다.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니네들은 지금 또다시 식민 통치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총독부 논리라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삼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역사를 조작을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금 뭐 우리나라 광복된 지 한 70년, 80년 잔뜩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전혀 이렇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우리 암울한 역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죠. 단군조선이 서기전 2333년에 시작이 됐는데 가운데 역사 하나도 없어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랬다가 난데없이 기자조선, 기자가 와서 이렇게 뭐 문명을 글도 가르쳐주고 했다. 그리고서 위만조선, 그래? 그 준왕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위만이 이렇게 그걸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들어섰다. 지금 이것이 우리 역사의 국통이라는 겁니다. 이 치욕의 역사, 거짓된 역사,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한사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한사군이 평양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기세근 하본기라는 데 나오는데 이게 이제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책을 인용한 건데 낭랑 수성현 유갈석산 장성소기. 낭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여기에는 갈석산이 있다. 여기가 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장성은 바로 만리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낭랑군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죠? 낭랑군이 있는 곳은요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석산. 그죠? 그리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 이게 바로 산해관이 있고 그 옆에 창녀현, 오늘날 창녀현입니다. 수성현이. 수성현은 나중에 창녀현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오늘날 그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죠. 가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가지고 저번 여름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다 했어요. 거기가 바로 낭랑군이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절대 한반도 평양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산해관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산해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가역관까지 이게 만리장성이라는 거죠. 여기 창녀현이 있고요. 여기 옛날에 수성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갈석산이 있거든요. 갈석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남남군이죠. 그런데 이병도 그죠? 이병도가 누군지도 아니죠. 이 수성현이 수안이다. 숫자가 같다 이거야. 숫자가 같아서 황해에 있는 수안이 수성현이다. 해서 여기에 뭐 요동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갈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리장성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만리장성 이렇게 엉터리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볼 때요. 우리나라 사학자들처럼 이렇게 정말로 고맙고 귀여운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네들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다 난도질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세계사에 보세요. 이게 한나라 역사 지도다 이거. 근데 이 갈색의 지도가 만리장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어요? 한강 이북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한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배우는 그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지도입니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지금 화해 무드로 가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북한이 급변 사태로 이렇게 무너져서 그죠? 중국군이 진주한다 그러면 이런 지도를 가지고 와서 옛날 우리 땅이다, 옛날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딱 깃대 꽂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이게 잘못된 역사 때문에 지금 이 좁아터진 반도마저도 지금 나머지 반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그럼 단군조선 어디서 왔냐? 고조선, 그 단군조선, 그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이 단군조선이 어디서 왔냐? 바로 배달국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시라고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 고기에서 말하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 환웅이, 그죠? 이것도 이렇게 첩외자식 서자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자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환인 천재가 이렇게 왕자들을 여럿이 낳고 기르던 그런 그 부서가 서자부인데, 그게 환웅, 장자입니다. 장자. 환웅이 사의천하,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부지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아시고, 이 아버지는 환인천재겠죠. 환웅, 그죠? 환인천재가 그러한 아들의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태백,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니, 요 하시 삼위태백도요, 삼위태백이 태백산에 봉우리가 3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저기 글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삼위산, 요거는요 삼위산입니다. 삼위산은요 중국의 그 감숙성 있죠, 저 서부, 그죠? 동랑현, 거기 있어요 삼위산이. 그래서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반고라는 분은 이게 삼위산으로 내려오고 환웅은 태백산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서방 문명이고 우리 동이족은 동방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중원으로 이렇게 진출하면서 충돌한 역사가 우리 고대 역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관 하여튼. 그래서 환인께서 이렇게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니까 가이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가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에 천부와 인 3개를 이렇게 주었다. 이거 줄 숫자죠. 천부와 인 3개를 주고 견왕리지 가서 다스리라 이겁니다. 가서 다스리라. 환웅천왕에게 이렇게 요 천부와 인 3개를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고 씨한테는 뭘 줬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부라는 거, 죄송합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하늘의 부를 이렇게 준 건데요. 이게 바로 네가 나의 장자다, 네가 나의 대를 잇는 증표다.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환국에 그러한 적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환웅이 연 나라다 이거죠. 웅이 솔도 3천, 물이 3천을 거느리고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막 개창하려고 나가는 그런 문명 개척단입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걸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신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온 것처럼. 그런데 그 길을 신시라고 하고 이분을 일러서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히 홍익인간이다. 그죠?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환인천재가 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환웅천왕이 역사를 개창할 때 홍익인간의 이념을 들고서 나라를 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그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문명을 인간 문명 속에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늘의 도법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개천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개천이에요, 개천. 자, 그래서 뭐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이것도 뭐 구름의 신, 비의 신,
바람을 일으키는 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관직명입니다. 국가 조직인데 그렇잖아요.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주곡, 주명,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범주, 인간 360여 사. 인간의 360여 가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중요한 게 또 여기 있죠. 제세이화 하십니다. 요거는요, 이화는 뭡니까? 도리, 도법, 우주의 이법, 이걸로 교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지만 뭐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교육받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미개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하느님의, 이 삼신 하느님의 도법으로 교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제세이화. 이것이 바로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처음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인간 역사를 이렇게 꾸며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꿈, 그죠? 이상, 이런 게 여기 홍익인간 제세이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곰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곰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이미 사람 원주민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명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높여서 그죠? 교육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거죠. 이 배달의 역사는요, 유물로 이렇게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 문명 유적인데요. 바로 이 중국 내몽골 지역인데,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요하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옥기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대적으로 따져보니까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짧게는 4,000~5,000년, 4,000년. 그죠? 이거는 그러면 고조선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역사 기록 어디에도 없죠, 기록이. 이거 만리장성 바깥 아닙니까? 그죠? 황하 문명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신비의 왕국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네 역사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삼국유사 기록만 보더라도 석유 환국, 위지 신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입니까?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환웅이 신시를 열었다. 그 네 글자가요, 바로 이 문명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있는데. 지금 중국이요, 여기 나오는 문명이 자기네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미 다 개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 이거는요, 이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의 원뿌리가 되는 그런 문명이고요. 이것은 만리장성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이 화족의 문화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출토된 옥으로 만든 이런 그 장신구들 한번 보세요. 여기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이렇게 아주 정교한 이런 용 모양, 그죠? 여기서 용 모양의 이런 무늬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용문화, 중국이 그 용문화가 이렇게 중국 문화 상징하는 건데, 그 원뿌리가 바로 만리장성 바깥에 이 홍산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무덤에 지금 그 주인하고 이렇게 같이 묻혀 있는 옥기들인데, 여기 보면 요거죠. 곰형상을 하고 있어요. 곰형상. 곰인형 같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살던 사람들이요, 곰을 굉장히 숭상하며 살았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연대를 측정해서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배달시대 때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치우천왕이 있어요. 치우천왕. 이게 바로 치우천왕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도깨비처럼 그려놨어요. 이게 붉은 악마 그 상징 깃발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압지에서 발견된 기와장에도 있는 도깨비 얼굴인데요, 치우천왕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깨비로 그려놓은 겁니다. 중국의 시조라가 황제 헌원과 이렇게 탕록에서 대전쟁을 벌여서 10년 동안 황제 헌원이 패했거든. 그래서 이 치우천왕을 이 병법의 시조, 무신의 원조,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추앙하고 떠받들었는데 그런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도깨비로 둔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응원단을 붉은 악마라고 외국 언론이 이렇게 지었는데, 붉은 악마라고 하니까 악마에 걸맞는 문양을 뭐 없냐 하고서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치우천왕이더라. 이거 치우천왕.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 골랐습니다. 보세요. 치우천왕 그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동방군신의 시조다. 황제 헌원과 이렇게 싸웠던 탕록시 가지고요. 치우 북채, 치우의 북쪽 채라고 하는 것은 요새란 뜻입니다. 군사 기지라는 뜻이죠. 치우천, 셈입니다. 셈. 그죠? 여기 그 전투를 벌일 때 협곡이고요. 이런 게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그럼 이 치우천왕은 누구냐? 바로 배달국 18분의 환웅천왕 가운데 14번째 자오지 환웅천왕을 중국 사람들이 치우천왕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두끼라는 겁니다. 두끼가 바로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올릴 때,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올릴 때 이 깃대를 딱 꽂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걸 둑제라고 그래요. 그 제사를. 난중일기에도 이 둑제를 3번인가 이렇게 지냈다고 나옵니다. 서울에 뚝섬 있죠. 뚝섬은 그 뚝제를 지냈던 그 뚝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뚝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깃발을 뚝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태극이 있고요. 8개가 있죠. 이 8개에서 요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태극기의 4개입니다. 요거 이제 원래는 8개인데 요거를 빼버린 거죠. 4개를. 요건 누가 만들었냐? 태오복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태오복희. 바로 배달국의 제5세 태우이 환웅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이 주역의 그 8개, 이걸 다 긋고 태극, 음양, 오행 이런 사상의 원조예요. 오늘날 역철학의 바로 할아버지가 바로 태오복희,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이 태오복희라는 분이요, 풍씨라는 성을 이렇게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풍씨는 없어지고 나중에 8갈래 성이 갈라지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성씨가요 다 이분한테서 나온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다 배달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달의 후손. 우리 태오복희 제5세 태우이 환웅의 아드님이니까 다 우리가 그 혈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내가 그냥 뿌리도 없이 뭐 그냥 근본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배달의 환웅천왕의 후예구나. 이런 걸 알아보세요. 사람이 사는 게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런 거 알고서 안 달라지면 문제가 있죠. 자, 삼국유사 고조선, 이거 좀 뭔가 글씨가 좀 흐려서 죄송한데요. 자, 이제 여기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있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시에 이때에 유일웅이로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 하여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직역을. 동열 이거 한 굴 속에 이렇게 살았고 상기후 신웅 항상 신과 환웅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원화위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신유 영의 일주와 신령한 쑥 한 줌과 산 20매 마늘 20쪽을 이렇게 주고서 왈 2배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불견 일광100일이면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변덕인용하리라. 사람의 몸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화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안 되면 옛날도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민족은요 웅족입니다. 결론적으로 웅족은 곰을 토템으로 삼았어요. 토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표식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곰을 이렇게 숭상하는 족속이다. 그래서 웅족이라고 했던 거죠. 호족은 호랑이를 자기 부족의 표식으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말은 있지만 글이 이렇게 완전치 않으니까, 그죠? 우리 부족을 몰라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서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지고 그냥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웅족입니다. 웅족. 그죠? 이게 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이렇게 이게 나와가지고 뭐 인기를 끌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웅족과 호족의 환웅으로부터 교화를 받아서 변덕인형 사람의 몸을 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사람다운 사람, 완전한 인간,
그죠? 환웅은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분이야. 보니까 그냥 도가 통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만물이 그냥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냥 신령을 환히 다 보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리고 뭐 그냥 온갖 신통 변화한 그런 도통한 사람이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서 햇볕을 100일 동안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고행, 수행을 시킨 겁니다. 수행. 아니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거 먹고 굶어 죽습니다. 그거 먹으면. 그런 걸 먹고 이렇게 햇볕을 보지 말고 굴 속에서 수행을 하라. 너희들도 돌을 닦으면 나와 같이 된다. 그것을 이제 가르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어떻게 곰이 이렇게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곰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곰을 숭상했던 이런 문화가. 이 보세요. 곰. 이걸 곰을 고마라 그래요. 고마. 그죠? 일본에 가서 구마가 됐고요. 또 가미라는 말. 그죠? 가미가제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게 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문화가 요게 곰이라는 뜻이 요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곰을 신처럼 받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를 옛날에 웅진이라고 그랬어요. 웅진. 곰웅자에 나루진자. 그래서 곰나루 또는 고마나루라고 해요. 고마나루. 근데 요 문화가 이 웅족의 문화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웅자 들어간 이런 지명이 많습니다. 그죠? 웅본이라고 써놓고 구마모토라고 그러죠. 요거를 구마라고 읽어요. 구마모토. 그죠? 웅천이라고 쓰고 구마카와라고 있습니다. 뭐 많아요 이런 게. 일본에 곰이 삽니까? 일본 아열대 지방이라 곰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웅족의 문화가 일본으로 이렇게 대거 고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과 언어, 이 문화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나는 고마, 웅족입니다. 웅족의 후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웅호 덕이 식지. 이 곰과 호랑이가 그것을 먹고, 그죠? 기 37일 동안 끓였다. 37이 21일이니까 21일. 우리 민족은요, 옛날부터 삼수를 굉장히 숭상했어요. 칠수도 굉장히 숭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37이 21일 동안 하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죠? 삼신과 칠성,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신앙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수와 칠수라고 하는 게.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못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웅덕 여신이나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호랑이는 그걸 이렇게 참지 못해서 사람 몸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곰은 수행을 참고 이렇게 견디고 수행을 해서 도통을 한 겁니다. 그죠? 도통을 한 거고 호족은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웅녀가 이렇게 결혼할 곳이 없는 거로 신단수 아래에서 와서 이렇게 빌었다. 잉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웅에게 빌어서 웅이 임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단군한 겁니다.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데 단군왕금은 어떤 분이냐? 그 혈통이 이렇게 명확히 있습니다. 단군왕금에요. 사주팔자까지 다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록을 다 무시하고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공자님을 이렇게 위대한 성인으로 떠받들면서 우리 걸 다 잃어버린 영향이 큽니다. 이 중용에 나오는 보면은 조술요순하고 헌장문무한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요 앞에 이제 주어가 중리입니다. 중리는 공자의 자죠. 그죠? 그러니까 공자는 조술요순, 요거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문명의 뿌리를 요순으로 이렇게 술하셨고 기술하셨고, 그죠? 중국 문명의 뿌리, 도의 근본을 요순으로 두었고, 헌장문무, 이건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과 무왕을 이야기합니다. 문왕과 무왕의 그런 법도를 이렇게 본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그 손자, 자산가 그렇죠. 중용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봐야지. 성리학을 배워야 과거에 급제해서, 그죠? 출세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암송하면서 내 몸속에 완전히 체화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가 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완전 금과 옥조죠. 이것만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받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단군, 곰,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제가 조작 왜곡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선시대 이미 그런 그 단군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렇게 많이 희미해졌어요. 이거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 연임금과 순임금의 이 그림인데요. 아주 옷도 우아하게 입고 순임금은 면류관까지 썼잖아요. 단군왕건과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중국 역사 기록에 이제 중국 역사의 시초가 바로 이게 연임금이고 그 다음에 순임금. 사실 그 전에 뭐 황제 헌원도 있고 쭉 있지만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술요순이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연임금, 순임금부터 이렇게 중국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도 다 동이족 출신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동시대 인물인데 단군 왕금의 초상화 어진을 보세요. 풀립 이렇게 막 걸쳐서 정말 원시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우리가 우리 국조를 너무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근데 공자가 논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수리 부작이요 신이 호구다. 동방의 옛 문화를 기술했을 뿐 썼단 말이죠. 창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옛 것을 믿고 좋아했다. 신이 호구. 옛 것을 믿고 좋아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유교 문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이렇게 공자가 믿고 좋아해서 발전시킨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뭐 창작한 게 아니다. 스스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어에서. 그죠? 그런데 이런 한 문장도요.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보세요. 초대 단군왕금이 어떤 분인가. 서기전 2333년에 제위 임금이 되셔가지고 2241년 요게 이제 93년 동안 제위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38세에 이렇게 즉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8을 빼면 태어난 해가 되겠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셔야 돼요, 단군왕금은. 자, 단군세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금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단웅은 바로 18분 환웅천왕 중에 맨 마지막 18대 환웅이 단웅입니다. 별명이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씨왕의 따님이다. 이걸 웅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웅씨왕의 따님인데. 그죠? 웅씨국의 공주님이다 이겁니다. 어머니가. 그 십묘년 이때 언제냐면은 바로 서기전 2370년. 그죠? 2333년보다 38년 전이니까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십묘년 요거 토끼띠죠. 토끼띠고 5월 2일 인시에 자축인 새벽 3시에 태어나신 겁니다. 3시에서 5시 사이에. 아까 사주팔자 다 나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정확하게 있어요. 자, 단수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박달나무라고 그러죠. 하여튼 한자 기록은 단수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14세 되시던 갑진년에 웅씨왕이죠. 웅씨왕의 따님. 그러니까 아마 외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신성함을 듣고 이 외손자의 신성함을 듣고 비왕은 이제 왕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좌해주는 그런 왕을 비왕이라고 합니다.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업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섭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네가 이렇게 대신 좀 통치를 섭정을 해라. 그것을 24년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4년이 지난 무진년 당뇨, 당나라 연임금입니다. 이때 이제 무진년, 요게 이제 바로 서기전 2333년이죠. 요때 와서 웅씨왕이 이렇게 싸움에서 전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때 이걸 이어받아서 온 나라의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했다. 그래서 구한족을 하나로 합쳐 통일하시고, 요 구한족이요, 바로 동이족이 이렇게 구이족이라고 그래요. 구이족, 그죠? 구이족을 그 전에는 구황족이라고 그랬고, 그 전에는 또 구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뿌리죠, 구한족이. 이것을 다 이렇게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친 이분이 단군왕금이시다.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 동안 계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래 사신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자연과 하나 되면서
맨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목숨이 이렇게 수명이 길었습니다. 이게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원래 수명이에요. 예. 전혀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대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 살 수 있죠. 가능한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오래 살았다. 장수문명 시대였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단군 세계의 기록이고요. 태백일사에는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사하라 한웅 초기에, 요건 이제 치우천왕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하라 한웅. 14세가 이제 치우천왕이니까. 자, 사하라 한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일러서 여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단허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검이라는 건 이미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왕검은. 그래서 이제 왕검에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임금이라는 말이 나왔고 왕자하고 임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감이라는 말도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왕검이 이제 이때 처음 나오고 이 뒤로도 여러 지역에서 숱한 왕검이 나왔는데 그 뒤에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신과 같은 사람 왕검이 출현해서 백성에게 신망을 얻어서 비왕에 올랐다. 앞에 기록하고 똑같죠. 그죠? 이 웅시국에 비왕이 올라서 24년간 섭정을 했다. 그래서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개성하여 구한을 통일하고 하는데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바로 이제 단군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서기전 2333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제 이게 당뇨 무진이란 말이에요. 무진 당뇨. 당나라 연임금 제위하던 무진년이다. 그럼 연임금은 언제 시작했냐? 갑진년에 시작했어요. 갑진년. 그럼 갑진년하고 무진년은 24년 차이가 납니다. 24년 차이가 나죠. 네, 무진년보다 24년 앞으로 들어가면 갑진년이죠. 이때 연임금이 처음 제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단군 왕검께서도 비왕부터 시작한 게 따지면 24년이니까 갑진년이야,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연임금 때 단군 왕검이 비왕으로 이렇게 같이 출발한 거죠. 그런데 단군 조선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무진, 당뇨 무진이다 말이죠. 이것은요, 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 기록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부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냐? 연임금이 신화의 인물인데. 이게 그냥 적당히 뭐 사서 저 사서 보고 끼워 맞춰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연임금이 언제 저기 했냐라고 하는 그 설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통일해서 보니까 당뇨 무진에 단군 왕검께서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건국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사실로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단군 왕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달리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왕검은 여러 왕검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검은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왕. 옛날에는 있잖아요. 나라가 작았어. 그래서 그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사화라 환웅 때 이제 처음으로 왕검이라고 하는 그런 봉함을 이렇게 환웅에게 이렇게 받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단군은 이게 뭐냐면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이걸 천제라 그러는데 이 천제를 누가 지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천제 지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우제 지냈다는 얘기 들어봤죠. 천제는 못 지내. 왜? 천제는 황제가 지내는 거예요. 왜? 황제는 천자니까. 하늘의 아들. 그죠?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게 천자는. 그래서 천자만이 천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자라는 뜻이에요. 천자.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 문화, 이 천자 문화는요, 단군 조선에서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시황이 뭐 이렇게 비로소 시황제가 되었다. 그것은 천자 문화를 이렇게 뽐딱한 겁니다. 뽐딱한 거죠. 진시황하고 단군 왕검은 한 2000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2000년. 그죠? 이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야.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고조선, 단군 조선을 바라볼 때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다. 재정일치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통치자가 곧 제사장이다. 이 제사는 그냥 우리가 조상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천제, 하늘에 올리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다. 이것은 바로 천자다. 그죠? 천제를 올릴 수 있는 자격,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천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천자가 아니면서 천제를 지낸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자, 단군 왕검 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제위 50년 때요,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만주 이쪽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강화도에다가 마리산 참성단을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그게 초대 단군왕금이 명을 내려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을 내려서 이렇게 삼낭성을 쌓고 참성단을 이렇게 짓겠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요 9년 홍수가 있거든요. 이게 9년 홍수는 9년 동안 홍수가 졌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땐 9년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홍수가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위 67년 갑술년인데요. 이때 중국의 9년 홍수, 이게 이제 순임금 때입니다. 순임금 때. 그래서 맏아들 부루태자를 통해서 우에게, 이 우가 이제 순임금의 신하인데 9년 홍수를 맡아 다스리라 하고 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년 홍수를 무사히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그 공덕으로 뭐예요?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를 연 개국 시조가 된 사람입니다. 9년 홍수를 잘 다스린 그 공덕으로. 그런데 이 부루태자가 9년 홍수를 다스리라고 오행치수법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조선 때의 치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우가 하왕조를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9년 홍수를 다스리는 과정 중에서 이 지역 저 지역 막 다니면서, 그죠? 지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기한 지리라든지 뭐 신기한 동물들 보고 이렇게 쭉 기록한 게 산해경이라는 책입니다. 산해경. 산해경은 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책은 좀 어렵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온 배경은 바로 9년 홍수, 그죠? 우, 그리고 오행치수법이 있다 이겁니다. 단군왕금께서 이 부루태자를 통해서 우에게 이걸 전해주지 않았으면요, 중국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홍수 때문에. 중국 민족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안 해줬으면 멸망당했어요. 보세요. 지금 우가 이렇게 치수 중인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바로 단군조선의 수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계시던 부루태자가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요동반도, 제가 저번 여름에 바로 간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여기 요동반도에서부터 여기 산동반도 여기 끝이지만 이쪽 가장 가까운 이쪽으로 섬이 이렇게 쫓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섬이고 조금만 가면 섬이고 이렇게 뭐 연결된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죠?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 여기를 발해라 그래. 발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여기 가서 딱 보면 여기는 맑은 물, 여기는 흐린 물, 경계선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루태자가 일로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배를 타고 일로 와가지고 낭야에 왔습니다. 낭야는요 지금도 있어요. 산동성 교남시에 가면은 낭야대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낭야는 뭐냐면은 번조선의 2대 왕이 이름이 낭야인데, 이 임금님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낭야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낭야라는 분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낭야라고 했는데 그 낭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와서 이렇게 순임금의 어떤 통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 와가지고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단군세기 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오월춘추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걸 여기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은 우가, 그죠? 우가 호련히 잠들어 꿈속에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부루태자죠, 그죠? 부루태자를 직접 만나서 오행치수법을 전해받았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현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군조선의 역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보세요. 나는 현이의 창수사자인데 동이족을 구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이 중에 현이라고 있어요. 현이. 금을현자 쓰는 현이. 현이의 창수사자. 이 창수가 뭐냐? 바로 이렇게 발해를 창수라고 그래요. 창수. 그 발해를 배를 타고 건너온 창수사자다 이거죠.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산신의 책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황제봉 아래에서 목욕제기하고 3월 경자일에 다시 산에 올라 바위를 덜추라. 그리하면 금간의 서가 그곳에 있으리라. 여기 이제 오행치수법이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금간옥첩이라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을 직접 만나서 전해받아 놓고 이것을 꿈에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하고 있다. 단군 조선의 역사는 묻힐 수밖에 없죠. 근데 현희의 창수사자, 여기 아주 결정적인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군세기 기록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제가 뭐 자료집에는 써놨지만 이 단군왕검께서는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팔조교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해놨어요.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충효사상, 인사상, 뭐 예의 이런 근본이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군세기를 쓴 행촌 이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이렇게 나오신 그 교수를 하셨던 그 한영우 교수가 쓴 글을 보면은요, 아, 단군시대 때 이런 팔조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니, 심정적으로 뭐 믿기가 어려운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자기가 글에다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걸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원시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습니다. 13세 헐달단군 때요, 오성치루라는 게 있어요. 오성치루. 오성이 치루하고, 루라고 하는 게 이제 별자리 이름인데,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이름인데, 여기에 5개 행성이 이렇게 모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에 있습니다. 이때 서기전 1733년에 해당되는데, 이 기록이 진짜냐, 이것을 천문학자가 검증을 했습니다. 90년대 했더니 정말이더라. 이게 보세요. 서쪽 하늘에 해가 이렇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하늘에, 서쪽 하늘에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달, 요게 이제 오성인데 여기 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일렬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천문학자가 검증을 한 겁니다. 맞다 말이야, 맞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렇게 천문 기록이 있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천문을 이렇게 관측을 해서 역사 기록을 남기는 거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감성대라고 하는 그런 그 천문 관측 기록이 있다고 분명히 나오죠. 신라에는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 천문을 관측한 겁니다. 이 용도가 뭐냐면 말이 많은데, 첨성대, 감성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 단군 조선의 실제가 이렇게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13세 헐달 단군 때입니다. 단군은 47분이 계셨어요. 자, 부루단군 있잖아요. 2세 부루단군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일식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일식.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이때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 해에 일식이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신기하잖아요. 소프트웨어 다운받아가지고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연대를,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연대는 계속 거꾸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해보니까, 아, 정말 일식이 나오더라 말이에요. 조선은요, 하나의 나라인데 이걸 나라를 세수로 나누어 다스려가지고 진안, 번안, 마한이라고 했습니다. 중심국가 단군이 다스린 나라는 진안이고요, 진안이 전체를 다 주관을 하지만 여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단군을 대단군이라고 해요. 대단군. 여기 단군은 부단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부단군이죠. 그래서 여기 부단군 두 번째 제2대 부단군이 아까 이제 낭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북만주, 그죠? 북만주 땅이고, 여기는 중국 쪽으로 가서 요동, 요서지방 그 산동성 거기까지, 하북성 그쪽, 거기 이렇게 넓게 있었던 곳이고, 이것은 한반도입니다. 나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세수로 나누어서 임명한 부단군을 통해서 각기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치, 그죠? 내치죠, 내치. 내치고 이제 외교라든지 병권 이런 것은 다 중앙의 정부에서 다 관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나의 조선인데 실제로 사만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사만 관경제다.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뿌리가 이 단군 조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서기전 2333년부터 고조선이 이제 이때 와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북부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북부여 역사가 182년 이렇게 가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렇게 668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요, 바로 진안의 국통을 이렇게 쭉 이은 거고, 번안의 국통은 또 따로 있습니다. 번안의 역사는. 그죠? 요거는 중국 땅에 있었던 번안의 역사고요. 마한은 한반도에 있었던 거죠.
요 번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에 뭐 마지막 왕이 기준이고 기준을 뭐 위만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뒤에 한사군이 이렇게 들어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사만광경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모르고 삼국유사라든지 뭐 여기저기 나오는 중국 기록 이런 걸 짬뽕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안, 번안, 마한 역사를 다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안의 역사는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끊어놨죠. 1048년, 2096년의 역사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되는 시점에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2세 색불로 단군이 이때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진안에서 진조선으로 바꾸죠. 그리고 대단군이 됐으니까 여기는 번조선으로, 여기는 막조선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이것이 860년을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또다시 쿠데타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진압하고 새롭게 등장한 그 장군이 이제 단군을 이제 이어받는데 이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이 188년 내려가다가 여기 와서 망하는 거죠. 서기전 238년에 여기 와서 망합니다. 그래서 단군 세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기록 2096년의 역사 47분의 단군의 기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단군조선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있었던 이 번안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에 있었던 마한의 역사,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무제가 침입했다는 것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는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가 너무 길고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야 삼국유사에 있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3세 물리단군 때 우하충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물장군이 반란을 진압하고 44세 구물단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물단군이 이때 대부여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자, 이 조선이 세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사에 나오는 신지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지비사에. 신지비사 여러분들이 뭐 가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조선의 형제는 저울과 같다. 그래서 같을 여자죠. 칭추, 극기. 극기는 저울판이고, 요건 저울추고, 요건 저울대입니다. 저울 아시죠? 그죠? 막대 이렇게 해가지고 눈금거려 놓고, 여기 이렇게 저울 다는, 그죠? 이게 저울 아닙니까? 저울. 그죠? 저울판, 저울추, 저울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칭간 부소량이요. 저울대는 부소량이요. 저울추는 오덕지요. 극기, 저울판은 백아강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세수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그 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소량과 오덕지와 백아강이라고 하는 그 수도. 그러니까 요거는 진조선의 수도고, 요거는 번조선의 수도고, 요것은 막조선, 한반도에 있던 수도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 막조선이죠? 여기는 진조선, 진안입니다. 여기는 번조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발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번안도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소밀랑, 신지비사에서는 부소량이라고 썼고, 단군세계에서는 이제 소밀랑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바로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그리고 여기 번안 땅에서는 이제 아까 오덕지라고 그랬죠. 안덕향. 오늘날 당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바로 백아강은 평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저울대, 저울판, 저울추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이걸 이제, 이 수미 균평이, 그죠? 머리와 꼬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면 사마는 이제 영원토록 이렇게 나라가 보존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서 바로 이 삼조선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김희재 전에 겨우 이렇게 10장만 나온다. 여칭추 극기인데 여칭추 극기, 칭간 부소량, 추자 오덕지, 극기 백아강 앞에서 설명했죠. 조항 70국 70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 항복을 했다. 내덕 호신정 그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가 이렇게 보호를 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수미균평의 머리와 꼬리가 균형을 이렇게 딱 맞추고
평형을 유지하면 흥방보 태평. 요 방이라는 건 나라예요. 그죠? 나라가 흥하고 길이 보전해서 태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패는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끝내는 거잖아요. 삼유지. 바로 이 삼경, 이 세수도 삼안으로 벌려져 있는 이런 것이 끝맞게 되면 이걸 잘 수미균평이나 하지 못하면 왕업 유 쇠경이라. 나라에 이게 왕업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 이거예요. 삼안이 유지되지 못하면 망한다. 그것이 이제 고려사 김희재전에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데 원문이 있을 거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10장만 전하였다.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10장이거든요. 10구.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있으면 우리의 고사 연구에 얼마나 대력이 되리오. 이게 이제 단군세기 6세 달문단군에 가면, 6세 달문단군이에요. 거기 가면 신지발리의 서요사라고 하는데 바로 신지비사의 전문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단군세기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재 신채호 선생은요, 독립운동가이면서 언론인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정말 만능이죠. 어려서부터 한학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우면서 역사의식을 길러서, 그죠?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막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온갖 자료 다 수집해가지고 우리 고대사를 정말 철저하게 밝힌 분이거든요.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 문화사, 독사실론, 그죠? 많은 게 있어요. 전후 삼안고 이런 논문도 썼고, 조선 역사상 1천년대 제1대 사건 이런 글도 썼고, 그런 분을요, 이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인데,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채호는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다. 아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술 마시면서 사석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무슨 학회장이니까, 학회장. 전국의 학자들이 다 와 있는 데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단재 신채호 선생을요, 역사학자로, 사이비 역사학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 그림 한 장입니까? 제가 이름은 지웠어요. 실명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하게 공격할까 차마 이제 인격적으로 그까지는 못하겠고,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보고 알아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끝부분에요, 보세요.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시칭조선, 비로소 조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나중에 장당경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조선으로 이렇게 그 한반도에 있는 조선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평양성, 평양성에 도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얼빈 송화강 아사달입니다. 아사달이라는 말은요, 아사는 아침이고 달은 땅이에요. 이게 순수 우리말인데 이걸 그냥 아사달이라 그러고, 아사달, 아침의 땅이다. 또 넓고 평평한 땅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사라는 뜻이. 그래서 그걸 한자로 적으면 평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단군이 도읍을 했던 곳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걸 다 아사달이라고 그랬죠. 아사달. 그리고 또 왕금이 계셨던 곳이다 해서 왕금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한자가 생겨서 한자로 적다가 보니까 평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양은 오늘날 대동강 평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평양이 있었습니다. 다만 남은 게 이제 그 하나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건 송화강 아사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때 이제 도읍을 옮겼는데 이걸 왜 옮겼겠어요? 백악산 아사달로. 22세 색불로 단군이 무력으로 집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력으로 집권하면서 삼안을 삼조선으로 바꾸고 자기 고향 땅인 백악산 아사달, 오늘날 창춘입니다. 일로 이렇게 천도를 해요. 그리고 44세 구물당군 때, 43세 물리당군 때 역시 이제 역성해명이 일어나가지고 반역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물당군이 진압을 하고 또 자기가 다스리던 그 고향 땅 장당경으로 또 역시 천도를 합니다. 여기 기록은 그런 내용이 다 빠져있고 그냥 수도 옮긴 이런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아사달로 다시 돌아와서 산신이 되었다, 단군이. 그러면 이거는 초대 단군왕금 같아. 그죠? 그리고 수명은 1908세였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908세를 살아요? 그거를 단군 세기를 보면 비밀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죠? 단군의 수가 1908세, 이건 삼국유사설이죠. 1048세라고 하는 것은요, 응제시주라든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와 동사보유라고 하는 책에서는 1908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걸라미스는 응제시주, 여기는 1048세를 살았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권제, 이 걸람의 손자입니다. 권제의 역대 세년가라든지 세종실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단군이 누린 영년이 1048년이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1048년 동안 있었다. 이런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을 쓴 서거정은 1048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대대로 전한 영년의 숫자이지 단군의 수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밀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된 기록의 비밀. 바로 여기 있죠. 진안의 역사가 1048년입니다. 그죠? 초대 단군왕금은 130세까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1048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그죠? 진안이, 여기서부터 건국된 이 진안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주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후세 사가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군이 1048세를 살았다. 응제시주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 삼국유사에는 그럼 1908세를 살았다는 건 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도 또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바뀌잖아요? 여기까지가 860년입니다. 그러면은 1048년과 86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이제 1908년이 되는 거예요. 이 단군세계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삼국유사를 해석해야지, 삼국유사도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곡이라고 하는 예책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이련 스님이 그냥 갖다 썼는데 정확히 이제 이걸 모르고 쓴 거죠. 그러니까 뭐 단군세계 이런 걸 못 믿겠다, 한단고기를 못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앞뒤 끼워 맞춰가지고 그 기록이 이렇게 해서 서로 조합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면은 절대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선은요, 단군 조선은 천자국입니다. 천자국. 천자문화. 천자가, 여러분들 봉건국가는 뭐예요? 봉건국가. 봉건제. 옛날에 천자가요, 왕자들 여럿이 낳으면 맏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주고 둘째, 셋째, 넷째는 끝. 이게 아니죠. 나라가 크니까 땅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이게 바로 제후, 봉건제입니다. 이걸 봉건이라고 이걸 제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봉건제도의 효시가 바로 단군조선입니다. 왜? 초대 단군왕국께서는 부루태자, 부우태자, 부소, 부여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거든요. 네 왕자가. 그래서 마지막 왕자가 부여입니다. 부여 왕자. 오늘날 부여라는 게, 지금도 저 부여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북부역이, 그죠? 그 부여라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게 다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단군 조선이야말로 바로 천자국이고 봉건제 국가의 원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그런 그 뿌리가 다 여기서 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중국이 그냥 다 빗겨갔어요. 중국이 얼마나 잘 빗깁니까? 지금도 많이 빗겨가잖아요. 그죠? 아니 뉴스 보면 뭐 삼성 반도체 기술 막 이렇게 월급 많이 주고 직원들 막 몰래 사가고 막 그런 뉴스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니 스스로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걸 합니까? 중국 가면 온갖 짝퉁 다 있고요. 저도 짝퉁 하나 사봤는데 처음에는 막 똑같은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짝퉁 표시가 탁 납니다. 자, 천자국의 이런 그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은 중국 한나라 때 채홍이라는 사람이 녹단이라는 책 이런 말을 썼어요. 천자는 동이족 임금의 호칭이다.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까닭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걸 명확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이렇게 해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천지의 자식이다. 그래서 천지인 이 삼재사상, 삼수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삼신이 그래서 있고, 삼수가 그래서 있고, 삼안으로 그래서 나누다 그랬던 거고. 삼이 그렇게 중요한, 이 바로 천자문화에서 다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니에요. 중국은요, 음양이야, 그냥 음양. 물론 음양도 다 여기서 나간 거지만, 중국은 이수입니다, 이수. 응? 그 조선이 이제 이런 천자국.
그러니까 조선을 이해할 때 이 천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조선은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조공이라는 말, 내조라는 말, 조정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공통점이 뭡니까? 조자죠. 조자. 이 조자는요, 조선의 조자입니다. 그죠? 조공하면은 조선의, 요 바칠 공자죠. 조선의 공물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내조, 신하가 임금님을 찾아뵙는 것을 내조라고 그래요. 내조. 이게 어원은 뭐냐면은 조선이 천자국이니까 제후국의 임금님이 뭐예요? 천자를 와서 뵙는 거. 그게 내조입니다. 내조. 조정은 조선의 정사를 하는 곳을 조정이라고 그래요. 단군 조선이 얼마나 위대하냐. 오늘날 우리가 쓴 이런 말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또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라 이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나? 서경, 우서, 순전, 순임금의 그 역사를 기록한 부분인데 서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쪽으로 순행하여 멀리 산천을 바라보며 제사 지내고 동방천자를 아련하였다. 여기서 주어는 뭐겠습니까? 주어. 이렇게 한 행동의 주어. 순임금이죠. 순전이니까. 그죠? 순임금의 역사 기록입니다.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동쪽으로 순행해서 동쪽, 그죠? 산천을 바라보며 제사 지내고, 요거는 뭐예요? 천제는 아니죠. 산천에 산신제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서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다. 이 동방의 천자는 누굴까요? 단군왕금입니다. 바로 단군왕금. 이게 있잖아요. 서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당장 가셔가지고 서경 한번 뒤져보세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으면은 궁금해서 바로 찾아봅니다. 서경이 없으면은 서점에 가서 바로 사서 읽어봐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딱 있더라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가운데 몇 글자 더 있는데 이제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자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뵙는다는 배울 근자야. 그리고 여기 후자가 임금 후자입니다. 임금 후자. 그런데 이제 서경을 보통 이제 많이 공부한 유학자들은 여기 이제 제후자로 이렇게 하는데 제후자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씁니다. 옥편 찾아보면 제후자 이랬죠. 이건 임금 후자입니다. 동방의 임금 천자를 찾아뵙다. 역사는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어딘가는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찾아내는 게 우리 임무죠. 오늘날 우리나라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단군조선에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한양조선, 이성계가 세운 한양조선이요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걸 다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1895년에 을미사변을 당했죠. 그죠? 고종 임금의 그 중전 마마 아닙니까? 그죠? 중전인 그 명성황후가 1인 그 자객들에 의해서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비극인가. 치욕이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걸 당하고서 2년 뒤에 이렇게 장례식, 그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례식을 마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 이름을 바꾸자. 뭘로? 대한으로 바꿉니다. 대한. 그럼 대한은 어디서 왔냐? 바로 삼한에서 온 겁니다. 한은. 그런데 그 삼한이 반도 남쪽에 경상도 전라도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이다. 대한. 고종 임금은요 무능한 그런 군주가 아니에요. 나라 망친 군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대한이고 이게 천자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원구단을 쌓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천제는 천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왜? 명나라, 청나라 황제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못했던 거죠. 그래서 황제로 딱 등극을 하면서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원구단을 쌓고 천제를 올렸던 겁니다. 이 원구단은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조선호텔 자리. 소공동에. 그 옆에 황궁운은 있어요. 삼신상제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황궁운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종이 우리 조선은 원래 천자국이다. 그걸 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려고 그럴 때 그 대신들이요 그렇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4대에 어긋나는 거다. 나라가 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사대주의를 찾고 앉았어요.
성리학이 그 얼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중국을 이렇게 대중화라 그러고 떠받들고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 그래서 고려와 조선이 왜 망했냐? 단재 신채호 선생이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요. 제1대 사건, 조선이 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봤냐면은 묘청의 서경천도 실패 사건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럼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다가 김부식 일파에 이렇게 패망당한 그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난가, 그죠? 난가, 우리 고유의 어떤 사상을 주장했던 그런 난가 사상파들이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그죠? 개경 그냥 이자라고 한 세력은 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사상인 이 난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 이렇게 대결을 벌여서 난가의 그런 중심 인물들이 다 이렇게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가의 맥이 끊긴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신을 이렇게 잃어버린 거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거창해요. 제1대 사건이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확히 짚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단순한 사건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업지 옮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는 그런 난가 사상파와 유학 사상파의 그런 대립 속에서 우리의 혼을 찾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난가 사상파가 이렇게 처참하게 패멸당하면서 그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 거를 가지고, 그죠? 우리 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외국의 좋은 걸 받아들이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 다 버려버리고 저게 무조건 좋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면 역사를 읽을 것이다. 이 글이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정신병자고 또라이입니까,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는요, 옛날부터 이런 풍류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도가 있었다. 이게 삼국사기 진흥왕 37년조 이렇게 나옵니다. 풍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다. 현묘하다는 게 뭐겠어요? 묘하다는 말 알죠? 현이라는 것은요, 가물가물하다, 끝이 없다, 그 깊이를, 그런 뜻이에요. 그런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이 풍류다. 그것이 이렇게 그 근원이 선사라고 하는데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뢰 포함 삼교. 이 풍류 속에는 삼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삼교가 뭐겠습니까? 유불선이죠,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도교. 그 유불선이 이미 이 풍류 속엔 다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유불선을 합쳐놓은 게 풍류가 아니고 풍류 속에는 유가적인 요소도 있고 불가적인 요소도 있고 성가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이 풍류에서 갈라져서 유가가 나오고 불가가 나오고 도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묘하죠.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유교에는 불교적인 게 없고요. 불교에는 유교적인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완벽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거라는 겁니다. 풍류. 풍류. 오늘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막 굽이치잖아요. 저는 이 한류가 바로 풍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팝송이 해외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한복이 인기를 얻고, 이런 거는요, 부차적이고, 삼차적이고, 아주 저 밑에 거예요. 중요한 건 정신이죠. 정신. 우리 한민족의 문화 정신. 이거 이제 풍류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한류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걸 다 잃고 외래 사상에 이렇게 찌들어 산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최근에 아주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그죠? BTS 유엔가가 연설했다 이거. 연설. 한류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공연하는 그 표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일 먼 데서 잘 안 보이는 자리가, 그걸 살려고 밤새워 줄을 선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그리고
한글을 배우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음주 가무에 대단한 그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역사 기록에 다 있습니다. 국중대회다. 나라에 모여서 큰 대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국중대회.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부여시대는 영고, 동예 같은 데 묻힌 고구려 동맹, 고려시대 팔관에 이런 것들이 전부 국중대회인데 여기서 뭘 했냐? 12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천재죠. 나라의 큰 대회다.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여러 날 동안 계속하는데 이름하여 영고라고 했다. 이게 이제 진수가 쓴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게 동이족의 풍습을 이렇게 쓴 거죠. 이건 뭐예요? 중국 민족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한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맨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걸 맨날 한 게 아니고 언제 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게 바로 천재죠. 천재. 천재를 지내고 그 뒤풀이를 이렇게 한 겁니다. 뒤풀이. 다 끝났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고 다 끝났습니다. 자, 단군색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천 1565년 10월 3일. 이게 바로 서기전 2333년. 그죠? 단군조선이 개국하던 때입니다. 신인 왕금이 계셔서 이게 이제 개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백성들과 더불어 삼신께 천재를 올리셨다. 바로 단군으로 이렇게 제위에 오를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천재를 올렸다는 겁니다. 삼신께 천재를 올렸다. 천재를 올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았겠죠. 먹고 마시고 풍류를 즐긴 겁니다. 이게 바로 풍류예요. 풍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 문화냐. 무릇 상고시대 하늘에 천재를 올린 근본 뜻은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빌고, 그죠? 하늘의 복을 빌고 나라의 융성을 신에게 축원하는 것이다. 천재를 올린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천재 올리고 이런 것을 뭐 무속적이고 뭐 그냥 샤머니즘 이렇게 저속한 걸로 비하하면 안 돼요. 이게 원형 문화입니다. 원형 문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원형 문화를 회복을 하면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냥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암울하다. 더 살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되찾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류의 원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11세 도예단군 때 국민교육 헌장 같은 그런 글을 단군께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바로 연표문이라는 겁니다. 연표문. 그래서 일신강충, 그죠? 일신, 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재 지낼 때 그 대상, 그 하느님이 강충,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런 거를요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은 누가 있냐? 주재자가 있다. 삼신이다. 우리 조상이다. 그냥 하느님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학하라는 데 보면은 대조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큰 할아버지 신이다. 대조신. 그 대조신이 바로 천재, 일신, 삼신입니다. 그 인간 마음속에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느님이 내려와 있다. 우리 인간이 전부 하느님이다. 하느님.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욕심, 여기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본래의 그 광명을 되찾아야 된다. 본성 속에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우주의 광명에 통했다. 우주의 본성이 광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일신강충이니까 본래 그 광명에 이렇게 통해 있고 인간은 본래 광명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환웅은 이런 존재였죠. 웅조 원주민은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광명을, 저도 광명을 통하게 해주십시오. 제세이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그 세상은요 제세이화의 세상이야. 제세이화의 세상. 그죠?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거. 얼마나 평화롭고 태평한 세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다 돈에 모든 걸 이렇게 걸고 사는데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마음이 편해야 좋은 세상 아닙니까? 마음이 편해야. 돈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건강도 망가지고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즐겁지가 못합니다 전혀. 홍익인간 하라. 홍익인간. 우리가 이제 늘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걸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홍익인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통광명한 그런 인간, 그거를 모든 인간 홍익이니까 늘 이롭게 하라. 그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인간을 그런 성통광명한 인간이 되게 하라. 그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하늘 땅에 이런 그런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민족이 개천을 하면서 나라를 열면서 역사를 끌고 갈 때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제세이와 홍익.